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냥 지금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제목 보신 분들은 미리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약간 넘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더 뉴 그랜저 이제 그 사전 예약할 때 사전 계약을 해서 2019년 12월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이제 운행을 했어요. 2년하고 조금 넘게 운행을 했는데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그냥 어떤 부분이 이제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 안 좋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구매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였나요? 프리미엄이었나?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르블랑이 있고, 그 위에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구매를 할 때는 르블랑 트림은 없었어요. 르블랑은 요번에 이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조금 스페셜 모델로 해서 가성비로 나온 모델이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제 르블랑이 없었는데, 아마 그때 르블랑이 있었으면은 저도 르블랑을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리어 램프라든가 이제 실내 마감 부분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가성비로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놓는데, 운행을 하면서는 솔직히 잘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뭐 공조기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활용도는 많이 없었지만 실내 무드 램프, 아니에요,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계기판을 위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던 옵션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 JBL 오디오를 선택을 했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차량을 구매를 할 때 거의 항상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면 무조건 넣었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솔직히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넣었던 옵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적용을 해서 차량 구매를 했었고, 차량 2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짧게 운행을 하고 팔았기 때문에 뭔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냐, 아니면은 뭔가 결함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었는데, 뭐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입을 할 때 조금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제 전자식 변속 버튼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변속을 하는 버튼 방식의 그 변속기였었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조금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행을 직접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이렇게 당겨서 와이어 방식으로 해서 당겨서 변속을 하던 차량을 운행을 하셨을 경우에 하던 분들이 이제 전자식 변속기로 변경이 된 다음에 대부분 초반에 이제 적응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변속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이제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는 운행 중에 그냥 주차하거나 이랬을 때 앞에 뒤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차가 완전히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변속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오는 조금은 불편함, 그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적응을 했고, 버튼도 솔직히 생각보다 요거 적응을 빨리 했어요. 왜냐면 이게 드라이브에 양각 처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지로 이렇게 대고서 변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내려다보고도 변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게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부분이 되게 말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전면부 디자인, 다른 부분은 저도 솔직히 다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그랜저들은 예쁩니다. 제 차만 앞모습이 별로였어요. 제 차 기준에서 제 차만 앞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매를 하는 데는 큰 망설임은 없었던 부분은, 앞모습 빼고는 솔직히 옆면, 측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그리고 내가 항상 보는 이 실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전면부는 제가 2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정이 들만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판매가 됐지만은 그 차만 제가 타던 그 차만 앞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그랜저들은 앞에서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옵션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기본이고, 뭐 K8도 제가 알기로는 노블레스 등급에서도 여기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그랜저급의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요즘은 거의 이제 그냥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템 중이고, 요즘에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어라운드 뷰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라운드 뷰를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전방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고 후측방,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현대 기아차 제네시스 포함해서 현대 기아차 어라운드 뷰 이용을 해서 그 카메라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컨텐츠를 따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요 어라운드 뷰를 한번 이용을 하면은 정말 요거를 없는 차를 운행을 한다? 뭐 못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라운드 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은 현대기아차 지금 전부 다 요 후측방 모니터, 방향지 시등을 이렇게 켜면은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후측방 모니터는 차선 변경할 때 솔직히 도움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후측방 경보 장치와 함께 이렇게 후측방 경보 장치가 이제 뒤쪽 범퍼에 있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옆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은, 그것 말고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봤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에 생기는 사각지대가 요 후측방 모니터 요거를 이제 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이게 계기판 화면에서는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뭐야 저거 별로 화각이 그렇게 넓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광각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보니까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후측방 모니터는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요것만 보시고 차선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면 너무 위험하고요. 그냥 요거는 딱 카메라로 이제 보는 부분은 내가 아웃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참고만 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좋지, 요걸 갖다가 보고서 차선 변경한다는 거는 약간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제가 카메라랑 요거랑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막 그렇게 막 1초, 2초, 3초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바로 막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영상이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카메라만 보고 했습니다.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광각이다 보이고 앞에만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편했던 건 사실인데, 그거 바로 바꿨어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바꿨고, 꼭 요거는 카메라로,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는 필요한데 후측방 카메라는 꼭 없어도 괜찮다. 근데 없는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각지대 카메라 이제 삑삑거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차들도 많이 운행을 해보는데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후측방 모니터가 없는 차량들도 있는 차를 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탔을 때 확실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져요. 딱 켰을 때 차가 소리가 나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걸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괜찮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지점 부분 중에서도 하나고, 후측방 모니터는 어떤 차, 그랜저뿐만 아니고 어떤 차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시면은 놓으시는 거 추천드린다. 그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용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SUV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는 차량도 그렇고 그때 그 그랜저도 그렇고 수납 공간이 막 넉넉하진 않았는데, 지금 차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그랜저가 조금은 더 좋은 게 컵홀더라든가 이런 센터 콘솔 박스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한데, 이쪽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도 요거는 이제 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깊이는 요게 조금 더 깊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요 번속 버튼이 적용이 되면서 전자식 변속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하단 부분에다가 수납 공간이 작긴 하지만은 놓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다가 이제 자주 사용 안 하는 방향제도 거기다가 놔뒀었고, 그 다음에 방향제와 함께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그쪽에다가 놔뒀었는데, 그 부분 하나 사라진 게 차종을 변경을 하고 나서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만족을 했지만, 그렇게 큰 짐을 만약에 놓거나
뭔가 좀 뭐 휴대용 선풍기라 여름철에 뭐 이렇게 자잘한 것들 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녔을 때는 수납 공간이 그래도 일반 SUV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실제 사용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부족함은 전혀 없다.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도의 그 수납 공간이 있는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뭐 K8 같은 경우에도 실내 공간이 넓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K8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건 맞는데 2열에 앉은 사람, 2열에 앉았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도 그렇게 막 편안한 착자감은 아니었고 K8도 그랬는데 K8보다는 저는 그랜저가 조금 더 뒷좌석 공간은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랜저보다는 K8이 더 넓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헤드룸 공간이 K8을 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닫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닫지 않고 약간의 공간이 남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에서 오는 그런 여유로움은 그랜저가 더 좋았는데, 그랜저가 이게 페이스리프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 IG에서 좀 늘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체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는 이게 늘리면서 그냥 시트가 그대로 있고 뭐 앞에 뭐 좀 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그랜저 IG도 제가 타봤을 때 뒷좌석이 그렇게 좁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서 뒷좌석으로 의자가 가다 보니까 뒤에 앉았을 때 그 시트 포지션이 뭔가 약간 조금 앉았을 때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진 않았던 게, 뒤에 어차피 카시트 2개를 놓고서 사용을 했었고 아이들만 이용을 했었고, 아이들도 둘 다 이제 카시트 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앉은 키가 큰 제가 뒤에 갔을 때는 앉아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래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앉아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냥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냥 앉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제 기준에서 앉은 경우 별로였다, 그렇게만 이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앞에 수납 공간이라든가 앞에 이제 그 차간에 운전석하고 1열하고 2열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아이들 있는 경우에 이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발 이렇게 하면서 발도장을 쿵쿵쿵쿵 치잖아요. 안 돼요. 길어가지고. 웬만큼 큰 아이들 아니고 이제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의 이제 실내 공간이 있는 차량.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제 개인적으로 단점이 트렁크 공간이었거든요. 트렁크 같은 경우가 이제 왜 단점이었냐면은 트렁크 넓어요. 넓은데 깊지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는 뭐 이제 배터리라든가 그런 이제 부품들이 트렁크로 들어오다 보니까 트렁크가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요 정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공간이 막 되게 여유 있지는 않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고 이제 나이 차가 조금 나요. 하나는 9살이고 지금 현재 2022년도 나이로 3살인데 이제 제가 주로 운행을 했을 땐 2살이었죠.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유모차도 싣고 뭣도 실었을 때, 유모차 실으면은 트렁크에 딱 놓았을 때 그냥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옆에 뭔가를 실었을 때 그 공간이 부족해서 이 2열과 1열 사이에 그 긴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에다가도 이제 짐을 놓고 여행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되게 1, 2열 공간이 넓고 그런데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옆으로 넓거나 깊이가 뭐 좁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약간은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 뭐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이제 2400cc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근데 이게 이제 출력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셨어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뭐 괜찮냐, 이거 출력 안 부족해, 힘 안 부족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힘은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제가 막 그렇게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힘이 부족해서 운행을 못하겠다라고 느낄 만한 차량들은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운행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운행을 하느냐,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행을 했을 때 힘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아니면 힘이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고 그런 차이가 느낄 수 있는 거지. 제가 되게 뭐 엄청 많은 차량들을 운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꽤 많은 차량들을 운행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차량 타면서 힘이 부족해가지고 운행 못하겠다,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과 2.4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3.3 가솔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고속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속도가 허용되는 구간까지 아니면 뭐 그 약간의 이상의 속도까지도 냈을 때 전혀 그러니까 힘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거는 요거는 시승차가 거의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승센터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해 보시면은 조금은 더 시승을 해봐가지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타봐가지고는 솔직히 그 차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느낌이 이 정도구나 라고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연비잖아요. 연비 괜찮냐? 연비 좋아요. 연비는 확실히 좋습니다. 뭐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K8 1.6 하이브리드 요게 이제 연비 부분은 더 좋기는 하지만 2.4 배기량이라고 해서 연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신차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비가 막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하이브리드 특성상 얘도 하이브리드, 지금 얘가 제가 알기로는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 2.5세대 마지막 모델로 알고 있어요. 이 이후부터는 12V 배터리가 안 들어가고 그냥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먼저 차량 DM8부터 해서 배터리 팩이 들어가고 12V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2.5세대 마지막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 구동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좋았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번 SM7 2.3 모델을 운행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와, 연비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그거 같은 경우는 SM7 뉴 아트 모델이었는데 2.3 모델 진짜 연비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저한테 알려준 모델.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했던 차량들은 제가 그 USM5도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망이에요. 망. 진짜 안 나옵니다. 서울 시내에서 보통 5km 이상 나올 수가 거의 없었어요. 뭐 물론 천천히 운행하시면서 연비를 어떻게든 난 최대 연비를 한번 뽑아 볼 거야 라고 하시면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뭐 유류비를 줄여가지고 아껴가지고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따라오거나 이제 같이 운행을 하는 그 도로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하시면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비 운행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냥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 사셔가지고 편하게 운행하세요. 그러시면은 니로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연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차들. 그러니까 그런 거 운행을 그렇게 연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들 구입을 하셔서 타시면은 진짜 기름값 큰 걱정 안 하고 운행하실 수 있다. 대신에 걔네들은 출력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운행을 할 때 뭐 부족한 거는 아니에요. 부족한 거는 아닌데 조금 이제 차를 출력을 높여서 달려봐야겠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출력과 연비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엔지니어 전문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그렇게 많은 차량들을 막 운행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차량들을 운행을 해보고 했을 때 출력이 좋은 차들은 그냥 연비가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다기보다는 딱 그냥 그 정도 출력을 내는 정도의 연비를 내보내줘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SM5 걔는 진짜 연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너무 말이 길었는데, 연비 서울 시내에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면 겨울철엔 연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냥 조금 신호등 있는 시내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보통 못해도 12, 13 이 정도 나오고, 여름철에는 한 14? 이 정도는 그냥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속주행 하면은
연비 좀 뽑겠다 하면은 20 넘기는 건 쉬워요. 20 넘기는 건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정속 주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차량 흐름 무시하고서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 빼고 그냥 일상적으로 차량 흐름에 맞춰서 이제 운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렇게 보면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편하게 다니면 17, 18km 이 정도 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그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특히 좋기는 해요. 신호등이 있어도 뭐 그렇게 가다서다 하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극악에 밀리는 도로 말고 가다서다 말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하면서 되게 많이 가는 길. 그러니까 뭐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뭐 동부간선도로 이런 길에서는 차가 완전히 섰다가 출발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뭐 시속 5km, 10km, 뭐 20km, 30km 왔다 갔다 이렇게 속도를 살짝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진짜 그런 거북이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모터의 이 간섭이, 모터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지면서, 물론 엔진 혼자 공회전하는 경우도 그러면 되게 많아져요. 엔진이 돌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전압 배터리가 이제 바닥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엔진을 강제로 돌려서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데, 그런 걸 계속 한다 그래도 연비가 18km, 19km 이렇게 나와요. 길이 정말 밀리면은 오히려 연비들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랜저, 그러니까 나는 차 덩치가 좀 큰 세단을 원하는데 연비도 좋아야 돼,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랜저나 K8 가시면은 연비는 굉장히 잘 나오면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UV를 원한다 그러면은 SUV는 지금 그전엔 이건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기는 하는데, SUV는 그전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페,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 코나 요런 SUV들도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뭐 캠핑도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차박, 저는 차박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차박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필요한데 나는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어, 출퇴근할 때 연비가 나는 시내를 많이 다니고 연비 좋아야 돼, 그러신 분들은 확실히 그냥 그러신 분들은 그냥 SUV 하이브리드 그냥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주변에서 차 많이 물어보면은 그냥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준준형, 중형 뭐 요 정도 급에서 원하시는 SUV들 있으면은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라고. 하이브리드 구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조금은 차이가 났던 게, 이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타시거나 이제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거를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들 운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약하게라도 작동이 되면서 이제 제동이 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잡힌다기보다는 이게 회생제동이 들어가면서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브레이크 그 잡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그런 요게 느낌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느낀다고 해도 운행을 할 때 불편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만 알고서 그거는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그랜저 2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 뭐 아니면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안 좋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뭔가 그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행을 했을 때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뭔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셨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요 GV70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도 그랜저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으로 변경됐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곧 영상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